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오늘부터 선생님들 4월, 5월 해가지고 심화 이론을 확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영역별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장애 영역별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물론 우리가 수업 중에는 거의 다 다뤘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어떻게 응용이 되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출제가 될지 예상까지 선생님들하고 같이 잡아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설명이 아니라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이기 때문에 선생님 좀 부지런히 쫓아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문제 푸실 때 꼭이요, 꼭 어떻게 하냐면 밑줄 그으세요. 문제 읽으면서 뭘 묻는지 밑줄, 그리고 키워드들이 뭔지 밑줄, 그러고 나서 답을 유추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내가 쓴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그 답으로 문제를 설명할 수 있으면 답입니다. 근데 내가 뽑은 답으로 문제가 설명이 안 되면 그게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꼭입니다. 이거는 많이 연습 필요해요. 그리고 서술식 이제 답을 쓰실 때 이거요, 쓰시오라는 문제가 크게 두 종류인데, 물론 뭐 네모칸 뚫어가지고 용어 쓰는 거 있고 그건 상관이 없고요. 쓰시오라는 문제는 그냥 용어만 쓰든지 뭐뭐이다 라고 쓰든지 심플하게 쓰면 돼요. 근데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들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야 뭐 책에서 외운 대로 쓰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사람이 이렇게 되나요? 잘 안 돼요. 똑같이 안 돼요. 그리고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는 선생님 답이 여러 개라는 걸 일단 먼저 잡아주시고,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인출하고 반복해서 쓰는 연습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손이 공부해야 돼요. 쓰는 게 인출 그리고 연습 무한하게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때 나오고 답니다. 이때 나오고 다고요. 저 나중에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딱 물어보지는 않지만 복선이 깔린 문제가 한 번 더 나오긴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근데 1번 문제가 사실 좀 중요합니다. 잘 봐요. 자, 각 기관들이 말소리 산출에 작용하는 일부 과정이다. 그러면 기관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기관 밑줄 말소리 산출입니다. 그럼 말소리를 산출하는 데 관련된 기관들이 무엇일까라고 보는 거죠. 자, 일단 봅니다. 그림을 봤더니 비강, 구강, 인두강, 성대 이렇게 있습니다. 성대와 관련된 기관이 있을 거고, 인두강, 비강, 구강이라고 하면 동굴 같은 형태니까 울림이니까 공명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영국에는 연인두 폐쇄 기능이 상실된 폐쇄부전 이런 것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기류의 흐름이, 공기의 흐름이 잘못 나가서 과대비움이 나타나는 현상도 있을 거고, 일단 하나씩 따져봅니다. 자, 먼저 성대입니다. 성대의 진동을 지나 공기가 인두강 윗부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성대 동그라미 1, 공기가 어디로 간다? 동그라미 2, 인두강에 간다. 자, 인두강에 가서 이제 결정해야죠. 그 공기가 3, 구강으로 빠져나갈지, 그 밑에 4, 비강으로 빠져나갈지를 결정해야 되죠. 자, 그러면 구강으로 빠져나갈지 비강으로 빠져나갈지를 담당하는 근육이 뭡니까? 연인두예요. 연인두 폐쇄 기능이에요. 연인두 폐쇄 기능은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정상적인 기능이에요. 그게 비강을 막으면 공기가 입 구강으로 모이겠죠. 그러면 공기가 구강으로 모이면요, 잘 생각하세요. 공기를 모았다 터뜨리는 소리, 무슨 의미입니까? 파열음 가능해지죠. 그리고 공기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면서 나는 소리, 마찰음 지속성 있잖아요. 변별자실 중에서 플러스 지속성, 그 두 개가 가능한 거죠. 터뜨리는 소리, 지속적으로 내는 소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자, 구강을 막으면 그 공기는 어디로 간다? 비강으로 간다. 비강이 코로 가는 거잖아요. 자, 일단 거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연구계를 옆에다 뭐라 썼습니까? 연구계 근육이라고 썼죠. 근육 맞아요. 그러면 이 근육이 문제가 돼서 연인두 폐쇄 부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직형 내성마비. 자요. 경직형 내성마비는 잘 들어요. 경직형 내성마비는 근긴장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항상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있다.
그래서 움직임이 둔하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이걸로 1번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폐쇄 부전. 원래는 연인두 폐쇄 기능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 폐쇄 기능이 안 되는 게 부전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인두 폐쇄 부전이 나타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거 경직형 내성마비. 자, 이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만 더. 이거 하나만 더. 그리고 그 구개 파열이 생기면 연인두가 작용을 하든 말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연인두 폐쇄 부전이라는 관점을 놓고 그리고 구개 파열요. 이 두 가지는 연인두 폐쇄 부전이라고 잡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과대비형. 이렇게 잡아주세요. 과대비형까지 1번은. 자, 이 문제 가지고 많은 걸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근육이 위로 올라간 인두벽의 다음에 비강이 닫히고 공기가 입으로 나가게 되고 반면 공기가 입으로 나가는 길을 막으면 영국의 아래로 내려 비강문이 열려 공기가 비강으로 간다. 그러면 얘는 지금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얘기해 준 겁니다. 자, 봅니다. 자, 일단은 구강음과 비강음의 형성 과정을 얘기한 거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성문 아래 공기 압력을 형성하는 과정. 자, 이거는 애매합니다. 일단 놔둬 봅시다, 한번. 자, 디귿, 성대를 지나면서 조절된 소리의 공명 과정. 공명 과정은 얘기하고 있지 않죠. 공명은 소리가 증폭되는 현상이잖아요.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횡격막 하강으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 과정. 에너지 공급 과정은 호흡입니다. 호흡. 횡격막이 내려가고 허파가 움직이는 거. 에너지 공급을 하려면 허파를 얘기했어야 되죠. 아니죠. 그러면 성문 아래 공기 압력의 형성 과정. 이것도 맞네. 그러면 성문 아래요. 우리 그 있잖아요. 저거. 앞에서 양수음, 치조음, 경국의 영국의 그다음에 성문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봐요. 연인두 폐쇄 기능으로 인해서 성문에 도달을 하고 나서 뭐가 생긴다? 파열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문음이 생긴 우리가 목젖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쉽게 목젖 부위를 여기 안에 목젖 이거 말고 안에 목젖 생각해요. 그냥 쉽게. 그러면 거기까지 공기가 올라왔을 때 연인두 폐쇄 부전 기능으로 해서 비강으로 내보낼지 구강으로 내보낼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구강압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니은도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설서 봅니다. 해설서 이제 크게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크게 호흡기관, 발성기관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명기관, 조음기관,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넘기면 신경기관 있어요. 그리고 이 신경기관은 심리 언어기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거 용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해서서 지금 7쪽이요. 7쪽. 신경기관은 심리 언어기관. 이 용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6쪽으로 돌아옵니다. 호흡기관은 말 그대로 생긴 생명 유지예요. 폐예요. 폐 행경막이 키워드예요. 폐 행경막이 키워드고 얘는 허파. 그리고 허파라고 잡아주시고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호흡과 관련해서 선생님 유창성 장애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유창성 장애에서 호흡 훈련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거 왜 유창성 장애에서 저거 있잖아요. 유창성 장애에서 두 가지 말도듬 수종법이랑 유창성 지도법, 유창성과 관련된 두 가지 지도법 중에서 하나는 이 호흡과 관련돼 있다고 그거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발성기관은 선생님 무조건 이렇게 잡아요. 뭘로 잡는다? 성대. 발성기관은 성대라고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대와 관련된 의사소통장애 영역은 음성장애입니다.
그럼 발성기관은 음성장애랑 관련이 있어요. 크게. 자, 그리고 오른쪽에 발성기관에서 성대결절과 폴립, 요거 나중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일단 여기 보면 성대결절은 그냥 선생님 부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은 거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쉬면 해결이 돼요. 폴립은 뭔가가 부풀어 올라서 터진 다음에 종기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종기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공명기관은 여기서 말하는 성대부터 올라와서 뭐 구강, 비강, 인두강, 무슨 강 하는 게 공명기관입니다. 얘는요, 선생님 뭐랑 같이 연결해야 되냐면 나중에 공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링의 육경 검사, 모음의 1형성음, 2형성음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때 답 쓸 때 공명기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답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음기관은 잘 보셔야 돼요. 조음기관은 먼저 이거부터요. 조음기관은 입술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입술이 움직이고 혀가 움직이고 안에 근육, 연인두도 움직이고 볼도 움직이고 목도 움직이고 턱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요. 조음기관은 기본적으로 다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음기관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이제 기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기질적인 아닌데 조음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발음이 부정확하겠죠. 그럼 조음기관은 조음문장의 파트로 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내성마비 친구들, 근육이 근긴장도가 높든지 경직형, 근긴장이 수시로 변하든지 불수의형, 근긴장이 낮든지 운동실조형, 이 친구들도 다 조음기관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렇게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조음기관은 절대로 한 개의 근육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 근육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 그럼 한 번만 미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요, 내성마비 친구 볼게요. 일단 경직형 한번 잡아봐요. 경직형이면 근긴장도가 높아서 조음기관은 근육덩어리라면서 근육덩어리가 잘 조절이 안 되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경직형 내성마비는 처음부터 어차피 조음에 문제 있어요. 조음문장애가 있어요. 조음에 문제 있어. 그러면 처음부터 경직형이에요. 처음부터 조음점을 제대로 찍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이 조음기관의 근긴장도를 낮추는 게 먼저일까요? 근긴장도를 낮추는 게 먼저예요. 그거 잘 잡아야 돼요. 나중에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쓰면 되죠. 경직형 내성마비는 조음기관의 근긴장도가 높아서 조음기관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근긴장도를 낮춰주는 형식으로 조음기관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먼저다. 뭐 이런 식으로 빼면 되죠. 나중에 답이 있어요, 선생님. 나중에 뒤에 나오는 답으로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잡으면 돼요. 그거까지만 좀 잡아주십시오. 자, 1번 문제 선생님. 옛날 문제긴 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맞아요. 되게 중요한 개념들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2번 갑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역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2번 같은 경우도 선생님, 이게 아마 방가로 1, 2, 3 해가지고 문제가 3개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의사소통과 관련 없는 문제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의사소통만 다룰 겁니다. 다른 거에 답이 없어요? 다른 문제에 빠졌어요? 아니요, 그거는 연도별에서 가야지. 지금 영역에서는 건드릴 게 아니에요. 자, 2번째 갑니다. 자, 문제 보면 무슨 관찰입니다. 관찰, 메모, 밑줄 치고요. 봤더니 박교서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밑줄입니다. 두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자, 문제 갈게요. 얘는 니은과 관련해서 다음 A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퍼즐놀이를 하면서 항상 높낮이의 변화 없이, 높낮이의 변화가 없다, 억양 없다, 강세 없다, 높낮이 없다. 우리 억양, 강세, 높낮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억양, 강세, 높낮이 할 때는 준언어적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은 준언어적 요소인 억양, 강세, 높낮이 없다. 그렇게 같은 톤으로 말하는 영수를 보고
선생님 영수는 말하는 게 똑같아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보고 쌤들이 많이 틀렸어요. 답을 뭐라고 썼기 때문에 준언어적 요소라 썼기 때문에 틀렸어요. 틀린 답입니다. 왜냐하면 잘 봐요. 영수의 특성은 자폐성 장애 유아의 언어적 결함 중 하나로 의문문적 영역, 밑줄. 의문문적 영역. 자, 그러면 의문문적 영역 가운데 뭐의 사용에 제한이 보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위에 언어적 결함도 밑줄입니다. 언어적 결함도 밑줄입니다. 자, 그러면 언어적 결함이라고 한다 그러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언어적 결함이라고 한다면 5가지 영역을 무조건 떠올려야 돼요. 언어라고 하면 5가지 영역.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 이 5개는 무조건 떠올려야 돼요. 언어라고 등장하면 떠올려요. 언어 발달하면 떠올려요. 언어학이라고 하면 떠올려요. 자, 그러고 나서 밑에 보면 의문론적 영역이라고 딱 대놓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언어학의 5가지 영역 중에서 의문론 안에서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준언어적 요소라 쓰면 안 된다고. 그러면요, 잘 봐요, 선생님. 우리가 이런 거 했었죠. 음운이라고 하면 2가지잖아요. 음소와 운소. 음소는 자음과 모음. 얘는 우리나라는 장단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얘 억양, 강세, 높낮이, 속도,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쉼. 말 안 하고 쉬는 텀을 가지는 거. 얘까지 해서 꼭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답을 뭐라고 한다? 얘는 운소라고 써도 답이고요. 그리고 비분절음이라고 써도 답이고, 초분절음이라고 써도 답입니다. 뭐만 답이 아니다? 준언어적 요소만 답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문제 선생님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15년도 유특 A의 5번은요, 자폐성 장애 애들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러면 자폐성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언어적 특성이 여기 나왔네. 자,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자폐성 장애들, 우리 저거부터 봅시다, 선생님. 요거 하나만 볼게요. 언어의 요소 있죠, 언어의 요소.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여기서 체크합니다. 언어의 요소. 언어의 요소는 원래 4가지인데 우리는 3가지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언어의 요소. 해설서 보시면 됩니다. 해설서 7조. 언어적 요소. 언어적 요소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언어에 준하는 준언어적 요소. 그 다음에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 요소. 그리고 초언어는 건드릴 필요 없어요. 자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폐는 언어적 요소 있다 없다? 자폐 있어요. 반향어 하잖아. 반향어 입으로 하잖아. 입으로 하는 거, 구어로 하는 거, 언어라는 거 다 돼. 반향어 돼.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뭐가 안 된다? 준언어적 요소가 안 된다. 억양, 감성, 높낮이, 뭐 속도, 그리고 뭐 심, 그리고 저거 장단, 이런 게 안 된다.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인지적 결함 중에서 마음의 이론이 있죠. 마음의 이론의 결함. 그럼 뭐가 안 된다? 비언어적 요소도 안 된다. 그럼 자폐 애들은 가르칠 때 뭐 같이 가르쳐야 된다? 얘와 얘를 한꺼번에 묶어서 가르쳐야 된다. 이해가 나요? 거기까지 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높낮이의 변화 없이 같은 톤으로 말한다 해가지고 자폐의 언어적 특성이라고 정리해 버리십시오. 그냥. 자, 해설서 봅니다. 해설서 7조. 자, 답에서 의문형적 영역으로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준언어적 요소는 답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입니다.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문제 그때 요거 나왔을 때 아마 선생님들 아싸 해갖고 틀리신 분들 많아요. 딱 속기 좋잖아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선생님 절대 조심해야 될 거, 아싸 하지 마십시오. 아싸. 딱 보자마자 아싸 하는 거 너무 기뻐. 저도 그래요. 저도 아싸에서 틀린 게 많아요. 보자마자 그냥 답이 보여 우하하고 답을 썼어. 근데 그게 답이 아니야.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그 그림교환 의소성 체계에서 이거 그 문제 진짜 사람들 많이 속았어요. 지문은 2단계에 관련된 지문이야. 실컷 2단계 대해서 쫙 설명했어. 그리고 너무 좋아. 우와, 이거 2단계 내가 아는 건데, 우와 하면서 그 자발적 교환 개념 뭐 아는 건데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라고 쓰라고 했어요. 되게 웃긴 문제죠. 그런 거 속으면 안 된다고요. 자, 요거 하나는 체크합니다. 7조. 자, 먼저 언어의 요소입니다. 언어의 요소는 왼쪽 밑에 있어요. 언어적 요소, 준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 준언어적, 반언어적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준언어적 요소는요, 언어적 요소가 있어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요소예요. 억양강사는 없나지 말을 해야지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어적 요소에 선생님 반드시 잡아야 될 거, 의문문적 관점에서 초분절, 비분절음, 운소. 초분절음은 이 말이에요, 선생님. 자요. 분절음이란 말은 뭐냐면 음이 분절된다. 우리나라에서 자, 하나만 더. 의사소통에서 말소리, 소리라고 등장하면 무조건 자음과 모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음과 모음이에요. 그밖에 없잖아. 그러면 어떤 단어든 어떤 말소리든 다 분절이 되잖아. 어떻게? 자음과 모음으로. 이해가시죠? 근데 초분절음, 분절되는 걸 뛰어넘었다. 분절이 안 된다. 비분절음, 분절할 수가 없다. 이건 뭐예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니 내 눈에 눈이 들어갔는지 눈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 말 똑같잖아요. 장단으로 갈리잖아,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초분절음이라고 그런다. 그럼 억양강세 높낮이, 속도, 장단 이렇게 기억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수어에서 비수지 신호의 준언어적 요소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비수지 신호는 손동작 위에 몸짓 신호고, 초분절음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문장 이해 기능과 문법적 기능 두 가지겠다는 거. 이거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거 같이 정리하십시오. 나중에 같이 묶어서 가야 됩니다. 준언어적 요소라는 거. 비언어적 요소는 몸짓, 자세, 표정 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가서 이제 재밌는 거 나옵니다. 이제 언어는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까?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라는 말은 언어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이 말이에요. 그럼 언어는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고 사용이 있습니다. 요거 꼭 구별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교수님이 내면서요, 얼마나 선생님들이 안타까웠으면 교수님들이 대놓고 언어의 구성 요소는 3가지이다라고 선생님이 딱 찍어서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문제들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자꾸 헷갈리니까. 자, 구성 요소는 형식, 내용, 사용이고, 언어 형식에 해당하는 언어의 구조, 언어학의 하위 영역, 요 단어, 그리고 하위 체계, 언어학의 하위 영역, 언어학의 하위 영역, 언어학의 하위 체계, 언어의 구조. 얘는요, 되게 재밌는 게 매년 문제 나올 때마다 용어가 달라져서 나와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싹 같이 묶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형식에는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이 들어가고, 언어의 내용에는 의미론이 들어가고, 언어의 사용, 활용론이 들어간다. 선생님,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죠? 이 표 하나, 둘 밑에 있는 것까지, 형태, 내용, 사용, 이 표까지 선생님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요, 의사소통 반은 하신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자, 의문론, 말소리, 형태론, 형태소, 구문론, 문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요, 문법 체계라고 쓸 수 있는 거는 형태론과 구문론밖에 없습니다. 문법 체계라고 쓸 수 있는 건 이 2가지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의 내용, 의미론은 단어예요. 단어, 낱말. 그래서 어휘량 이렇게 들어갑니다. 언어의 사용, 화용론은 언어의 사용, 의사소통의 기능, 대화의 기능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한 번만 선생님 꼼꼼하게 좀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면서, 자, 오른쪽에 밑에 있는 표, 의미론에서 과잉 확대, 과잉 축소 기억나시죠? 그 의미론 관점이에요. 어휘량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잉 일반화, 주격조사의 과잉 일반화라고 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요, 구문론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까지 같이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꼭입니다. 자, 3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자, 3번째 문제는 뭐 활동 계획이고,
나머지는 교사가 이야기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2번하고 이것도 문제 몇 개 있는데 의사소통 관련된 거는 2개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문제로 바로 내려갑니다. 니은과 디귿에 나타나는 언어장애 유형입니다. 잘 보세요, 선생님. 의사소통 장애 유형이라고 썼나요? 언어장애 유형이라고 썼나요? 언어장애 유형이라고 썼어요. 그러면요,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또 속을 수 있어요. 뭐라고 속냐면, 언어장애니까 여기서 또 말장애, 언어장애 그렇게 나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얘는요, 그냥 의사소통 장애 유형을 쓰라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 문제 보십시오. 니은. 자, 말이 막히거나 막힘 동그라미. 말을 더듬는다, 더듬는 동그라미. 그러면 말더듬이네. 말더듬 중에서 지금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막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말더듬에서 막힘이 나타나는 현상은 핵심 행동이라고 하지 않나요? 핵심 행동. 핵심 행동, 1차 행동. 자, 근데 막힘부터 나오나요? 아니죠. 반복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장이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막힘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심해지면 뭘로 간다? 탈출 행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탈출 행동으로 넘어가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 회피 행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말더듬은 제가 말씀드렸죠. 말에 대한 불안, 공포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에 대한 불안이라고. 그 불안이 심해질수록 이제 더 2차 행동으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봅시다. 이 니은에서 이 친구는 막힘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미 무슨 현상 2가지가 더 나타난다고 볼 수 있나요? 반복과 연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심해야 돼요. 반복이 나타나는데 막힘이 나타난다라고는 아직까지는 말 못합니다. 반복이 나타나고 연장이 나타나고 막힘이 나타나고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탈출행동, 회피행동 순서대로. 자, 디귿. 지속적으로 풍선을 푸선이라고 하고 사탕을 아탕이라고 한다. 그러면 디귿은 봐요. 자, 풍선을 푸선이라고 했어. 그러면 받침 이응이 빠진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세 번째 3번 문제에서 풍선이 푸선이 된다며. 받침 이응은 음가가 있잖아. 초성 이응만 음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받침 이응 음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응 탈락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 우린 탈락을 안 하지 참. 뭐지 생략이라고 하죠. 미안합니다. 탈락은 저기 국어에서 쓰고 우리는 생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응 생략. 그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사탕이 아탕. 자, 봅시다. 사탕이 아탕. 얘는 2가지 경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개별 음소 오류 측면에서 얘 초성이죠. 초성 이응이죠. 음가 없죠. 그러면 얘는 생략.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자, 얘를 만약에 대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시옷이 이응으로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대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초성이잖아, 초성. 초성은 원래 음가가 없잖아요. 속지 마세요, 이런 문제. 모음이 초성에 오면 음가가 없잖아, 원래 우리나라 말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생략이라고. 이응으로 대치된 게 아니라고. 자, 그렇게 하면 기억은 유창성 장애라고 쓰면 되고 디귿은 조무 문장이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 니은은 유창성 장애. 근데 니은을 말더듬증이라고 쓰면 됩니까? 안 돼요. 그랬으면 안 돼요. 여기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장애 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창성 장애라고 써야 된다고. 자, 그리고요. 거기 니은 밑에 보면 선생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친구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돼 있죠. 거기 일단 밑줄 봐요. 밑줄 좀 쳐주세요. 지수의 니은에서 두 번째 줄 지수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친구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거. 자, 이거를 말더듬 관점으로 볼게요. 말더듬 관점에서 이 문장에 밑줄 쫙 꺼놓고
교사의 역할은, 교사의 중재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한테, 이 친구 말고, 말더듬 친구 말고 주위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말더듬 중재에서 교사가 하는 방법 있잖아. 교실에서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라. 그 문제까지 뽑아낼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자, 약간은 좀 논리적인 비약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의도인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니은의 밑에서 하나, 두 번째, 지수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친구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만약에요, 약간 좀 극단적으로 쓰는 거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데서, 이 애들이 지금 착한 애들이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서 애들이 놀린다 라는 문장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언어의 하이책이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언어의 하이책에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형식, 내용, 사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 이 5가지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까? 5가지 언어를 얘기해요. 근데요, 재밌습니다. 15년도에 선생님들한테 헷갈리지 말라고 언어의 하이책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그건 5가지 중에 하나다. 예를 들면 의문론 같은, 헷갈리지 말라고. 혹시나 형식, 내용, 사용을 쓸까봐 그렇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줬어요. 유아 문제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한 겁니다. 선생님들 초등도 그래도 선생님 문제 친절합니다. 중등 문제요, 아이고야 불친절해요. 봐요. 자, 이따 여기서 리을이 언급한 지수의 언어 행동은 언어의 하이책이 중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그러면 언어의 하이책의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언급하는 거죠. 봅니다. 리을. 지수가 이야기할 때 상황에 적절치 않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여요. 이렇게 돼 있죠.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는 아직 언급을 안 했지만 주제와 관련 없는 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제와 관련 없는 말. 그럼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저거 하셨어요. 일단 말로 먼저 할게요. 대화 참여 기술이라고 기억나세요? 3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니 한 번 내 한 번 말 차례주고 받기, 니 한 번 내 한 번, 화자청자, 니 한 번 내 한 번. 두 번째,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대화의 주제가 일관성 있게 유지가 돼야지 대화가 유지가 되죠. 그죠? 그럼 주제 관리 기술 있죠. 그리고 또 말을 하다가 의사소통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 말하는 사람이 잘못 말해서 듣는 사람이 잘 못 알아들었어. 그럼 말하는 사람이 잘못 말한 거는 발화수정 전략. 그죠? 듣는 사람이 잘 못 알아들었을 때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명료화 요구하기. 요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꼭. 그러면 여기서 리을은 만약에 좀 더 문제를 깊숙하게 들어가면 일단은 여기서는 언어학의 하이용력이니까 뭡니까? 이야기할 때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말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일단은 화용론입니다. 어휘체계는. 그럼 화용론 안에서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떤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주제 관리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대화 참여 기술, 얘 화용론 관점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말을 사용하는 관점이니까. 자, 잘 일단 먼저 선생님도 워밍업 한번 합니다. 대화 참여 기술의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얘는 대화 관점, 그리고 이야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요, 화용론에서 크게 2가지입니다. 대화, 니 한 번 내 한 번 주고받는 거, 대화 하나. 두 번째, 이야기. 이야기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듣는 형태잖아요. 이야기 형태. 그리고 자, 참조적 의사소통이라는 게 또 등장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워밍업만 걸으세요. 참조적 의사소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얘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 일반 애들의 정상적인 언어 발달에서 참조적 의사소통은 당연히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 아동들은 참조적 의사소통 단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발달상. 그리고 참조적 의사소통은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집에서 꼬맹이들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면 금방 알아요. 뭐냐면 이래요. 제 모시마 조카들 저한테, 지금은 다 컸어요. 어릴 때 삼촌 그래요. 왜? 우리 그거 먹으러 가. 그래요. 그거 먹으러 가.
그건 뭔데? 전에 있잖아. 왜 먹었던 시커먼 거, 뭐 면 라면 같은데 시커먼 거. 아, 짜장면? 그래요. 애가 짜장면 단어가 뭐 기억이 안 나는 거라. 짜장면, 그래, 삼촌 짜장면 먹으러 가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예요? 얘가 먼저 나한테 대화를 할 때 뭘 건드린 거예요? 니도 알고 나도 아는 내용을 가지고 건드린 거죠. 그래서 참조적 의사소통은요, 잘 생각해 봐요. 베이스가 뭘로 깔리냐면 전제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전제기술이 주제예요, 주제. 니도 알고 내도 아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책에서 자꾸 뭐 정본이 화자와 청자의 공통된 정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주제예요. 니도 알고 내도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참조적 의사소통이에요. 선생님들도 가끔씩 씁니다, 참조적 의사소통. 낯선 사람들 만났을 때. 자, 그렇게요. 이 문제 잡아줘야 됩니다. 하용론까지. 그리고 해설서 8쪽에 보면, 자, 이거 좀 모아놨습니다. 일단은 언어의 하위 체계 해가지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의 하위 체계, 언어의 하위 영역, 언어학의 하위 영역, 언어학의 영역, 언어의 구조, 언어의 구성 성분, 언어 발달, 언어 능력.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진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얘가 다 뭘 가르친다? 뭘 지칭한다?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을 지칭한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저것만 기억하면 돼요. 언어 발달, 언어 능력, 아하, 그리고 언어의 구조. 언어의 구조는 좀 헷갈려요, 나중에. 뭐랑 헷갈리냐면 세 개 있잖아요. 형식, 내용, 사용. 걔랑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언어의 구조는 5개다. 그냥 기억해요. 언어의 구조는 5개다. 숫자로 그냥 때려 박으세요. 그러면 숫자는 안 변하잖아. 숫자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을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개다, 3개다 이렇게 나눠버리라고. 그러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 4번 들어갑니다. 자, 일단 4번에서 보면 지적장애입니다. 지적장애 밑줄. 지적장애 특성이고 밑줄이고, 그 밑에 뭐 개정국어과 교육과정. 개정국어, 이거 초등 문제긴 한데 개정국어과 교육과정이면 지금 일반 학교 교육과정에 그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지적장애고 국어 교육과정 문제구나. 자, 먼저 자, 이렇게요. 문제에서 학생 특성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 특성도 먼저 잡아야 돼요. 봅니다. 수용 및 표현 언어,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자, 그러면 수용 언어, 표현 언어. 수용 언어 듣고 이해하는 거, 표현 언어 말하는 거죠. 그럼 듣고 이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 말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 일단은 여기서는 조음 문장인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조음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는 표현 언어는 조음이라는 쪽 계통보다는 적절하게 말하는 거, 상황에 적절한 대화를 하는 게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표현 언어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 조음 우문 쪽으로 잡지 말라고. 조음 우문은 아싸리 대놓고 조음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할 거라고요. 그래서 표현 언어라고 할 때는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하용론, 구문론, 의미론 이렇게 언어의 5가지 영역 관점에서 접근하라고요. 그러니까 조음에 조음 기간에 이상이 없다고. 조음 기간에 이상이 있는 거면 조음에 문제가 있어요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거라고요. 표현 언어라고 표현 안 한다고요. 그리고 수용 언어 표현 어려움이 당연히 사회적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다. 사회적 의사소통은 저거잖아요, 선생님.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은 2명 이상이잖아. 니하고 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청자, 화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 당연히 어렵겠지. 자, 그 밑에 있는 거는 놔두십시오. 두 번째 거는 다른 문제가 연결된 겁니다. 자, 일단은 3번 봅니다. 3번. 자, 다음은 통합급 교사가 수업에서 다이에티급과 지도할 때 다이에티급 봅니다. 디급 먼저 봐요. 맞장구 치거나 질문하며 대화를 지도할 때 맞장구 치거나 질문하며 대화하기를 지도한다. 얘는 상대에게 뭔가 반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지? 왜 맞장구 치거나 질문하며 대화하기를 지도하지? 아까 위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수용 언어, 표현 언어, 사회적 의사소통이 어렵다며. 그러니까 상대와 대화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밑에 봐요. 반언어적 요소, 반언어적, 준언어적 같은 말입니다.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가르친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디귿 자체를 별표 3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이 친구는 아까 수용 언어, 표현 언어, 조음이나 구조상은 문제는 없어. 적절하게 말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동그라미, 민기의 특성에서 동그라미, 첫 번째 동그라미를 가지면 얘는 언어적 요소는 일단 갖췄다는 얘기잖아요. 말을 할 줄 안다는 거잖아. 그냥 적절하게 못한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언어적 요소 갖췄어. 그러면 언어적 요소를 갖춘 아이에게 디귿에서 뭐 준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같이 가르친다네. 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심플하게 쓰면요. 아니면 원하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더 쉽게 쓸까요? 나의 의사소통 의도, 나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럼 아까 이거랑 맥락이 같아진다니까. 얘요. 아까 자폐에도 얘는 되잖아. 반향어. 얘 되잖아. 자폐 얘 된다니까요. 되는데, 준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가 안 된다며. 그러면 자폐도 이걸 같이 가르쳐야지. 이 문제와 지금 여기서 디귿에서 언급하는 문제는 일맥상통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 방가루 3번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자, 1. 반언어적 요소, 준언어적 요소, 반언어적 요소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비언어적 요소와 함께 지도합니다. 언어적 요소를 반언어적과 비언어적과 함께 지도합니다. 자, 문제 답을 보십시오. 해설서 8조. 자, 동그라미 1번 문제 이거예요. 1번 문제를 갖다 선생님이 제가 문제를 적어보면 언어적 표현을 지도할 때 반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를 함께 지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다 답이에요. 의사소통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대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말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의사소통을 더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상관없어요. 의사소통 혹은 대화라는 용어가 들어가주면 돼요. 좋아요. 왜? 민기의 특성에서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문에 있는 거 학생의 특성을 맞춰서 써도 돼요. 어떻게?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써도 된다고요. 지문을 살린다면. 그러니까 이 답은요, 답이 많아요. 중요한 게 뭐다? 의사소통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를 같이 함께 지도해야 된다. 요거는 갖고 계시라고요.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다시 봅니다. 두 번째 3번 문제. 디귿과 같이 지도할 때 민기를 고려해서 구성한 역할로 대본이다. 자, 교사가 언어적 표현을 지도하는 것 외에 반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를 함께 지도하고자 하는 이유를 쓰세요. 지금 했던 게 답이죠. 그리고 선생님들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문제를 특히 중등은요. 중등 선생님들 꼭 해주셔야 돼. 자, 초등하고 유아 문제는요. 친절하게 방가로 1번 해가지고 뭘 묻는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적어달라고. 되게 친절해요. 근데 중등 문제는요. 선생님들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없어. 그런 게 없다고.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가인지 난지 A인지 B인지 모른다고. 그리고 뭘 쓰라고 하는지도 선생님 눈을 부리키고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못 쓴다고. 그럼 선생님들은 문제 풀 때, 기출문제 풀 때 어떻게 한다? 저처럼 답에 이렇게요. 답에 이렇게 어떻게? 방가로 1번의 문제는 언어적 표현을 지도할 때 반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를 함께 지도하는 이유, 이런 식으로 선생님 문제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뭘 묻는지를 한번 문제를 요약해서 써보라고. 이거 굉장히 선생님 실력 향상에 도움됩니다. 꼭입니다. 문제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써보세요. 유아랑 초등은 별로 크게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중등 문제 가잖아요. 느낍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연습이 선생님 철저하게 연습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답을 정확하게 뽑아냅니다. 정확하게 인출하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뭘 묻는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꼭이요. 얘는 그냥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대본 밑에 있는 내본이 대본이죠. A에서 2 중 반언어적 요소
준언어적 요소 같은 말이죠. 그러면 반언어적 요소, 준언어적 요소 하면 뭐 떠올리면 됩니까? 억양, 강세, 높낮이, 속도, 그리고 장단 이런 거 떠올리면 되죠. 준언어적, 반언어적. 그러면 봅니다. 눈으로 웃으며 얘는 뭐 억양, 강세, 높낮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준언어적 요소, 반언어적 요소는요 반드시 대화의 말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A는 선생님 우리 문제 이거 두 개로 나눠보자. 하나는 원래 묻는 거 반언어적 요소를 찾는 거랑 또 하나는 비언어적 요소 찾는 거예요. 어차피 언어적 요소는 찾을 필요 없지. 그죠? 자, 그럼 A는요. 무슨 요소입니까? 비언어적 요소죠. 그럼 B, 힘없는 음성으로. 얘는요. 얘는 반언어적, 준언어적 요소입니다. 반언어적, 준언어적 같은 말이에요. 자, 눈을 크게 뜨며 얘는 비언어적 요소. 낮은 어조로 얘는 반언어적, 준언어적 요소. 그리고 걱정스럽게 어깨를 토닥이며 여기서는 어깨를 토닥이며예요. 얘는 비언어적 요소.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꼭입니다. 자, 우리가 주어지는 지문만 보고 답만 유추할 거면 선생님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문제에다가 답에다 써놨던 거 언어적 표현을 지도할 때 반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를 함께 지도하는 이유 그거 자체를 하나의 선생님 문제로 해갖고 답 작성하는 거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발달장애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체 이런 애들은 필요 없다고. 특히 자폐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언어적 의사소통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혹은 의사소통에서 좀 더 나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폐성 장애 친구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지도하면 좋을까요? 언어적 요소와 더불어서 준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를 함께 지도한다.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면 아까 4번 문제에서 물었던 그 질문 자체가 답이 된다니까. 거꾸로 하면. 그래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꼭. 뭘 묻는지 질문을 선생님이 써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희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5번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